하나금융투자가 불안전 판매를 해 소비자들에게 수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축은행들이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를 통해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 투자자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 불안전 판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만기가 2년 8개월인 전환사채 상품을 투자자에게는 6개월 만기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약속한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다가 결국 전환사채 발행 회사 대표의 횡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겁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년간 자산관리를 맡겨온 하나금융투자 WM센터의 비임원으로부터 전환사채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DMC가 발행한 전환사채 상품으로 2018년 3월 27일까지만 유지하면 만기 때 최고 연 27%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가가 내려도 100% 이상 환급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약속한 만기일인 지난 3월 말 A씨는 B임원에게 투자금이 언제 회수되는지 물었습니다. B임원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2년 8개월인 상품이고 폐쇄형이어서 투자자 임의로 해지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만기와 상품 형태가 처음 들은 설명과 달라 놀랐습니다. 만기가 길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환이 불가능하고 6월에 환매될 계획이라는 B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A씨가 투자한 DMC의 대표가 74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종목은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A씨는 B임원이 상품의 만기와 형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읽어보니까 이 계약서 상품 구조가 제가 처음에 이 설명드렸던 내용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환사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데 저한테 안전하다고 이걸 권했으니.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잘못한 점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불완전 판매로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투자를 담당한 B임원은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해당 상품의 안정성과 조기 상환에 대해 강조한 점, 투자자 성향 파악 부분을 투자자가 직접 체크하도록 안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상품의 형태와 만기에 대해서는 처음 상품을 소개할 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저축은행 이용하는 분들 급하게 출금이 필요할 때 점포를 찾지 못해 난감해한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시중은행보다 점포 수가 적은데 그나마 있던 점포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이 같은 고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저축은행이 고객 편의를 높일 방법을 찾는데 열심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화기기 무료 이용 서비스. 저축은행 고객은 오는 7월 말부터 전국 1만여 개의 GS 편의점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앞서 웰컴 저축은행이 전국 3만 5천 대의 제휴 ATM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ATM 무카드 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KB저축은행이 KB국민은행의 AT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ATM 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고객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보다 쉽게 오통예금과 체크카드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씀드리죠.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의 점포수는 총 317개. 2015년 말 326개, 2016년 말에 323개였던 것을 보면 저축은행 점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입법 예고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점포를 개설할 때 수도권 지점의 경우 60억 원, 광역시는 40억 원, 지방은 2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점포 개설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게 현실. 새 점포를 개설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익성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점포를 통폐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진한 점포 개설을 만회하기 위한 저축은행의 새로운 서비스 개설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하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7,422억 원.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더 거둘 종부세액입니다. 특위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3,400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세수가 이렇게 쪼그라든 것은 빌딩과 공장 등에 딸린 토지에 매겨지는 별도 합산 토지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삼육 부속 토지, 즉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개발에 따라서 대규모 지가 상승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공평 과세를 해야 된다는 점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위는 별도 합산 토지에 일률적으로 0.2%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율 인상 시 원가 상승과 임대료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대기업 등 소수의 땅 부자 봐주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별도 합산 토지의 종부세액 비중은 91%.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별도 합산 토지의 세수는 451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특위가 제시한 권고안에서도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인상률이 빠진 것은 명백히 기업들에게 편들어주는. 전문가들은 또 상가와 빌딩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 반영률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헌표 금감원의 과제를 내부했습니다. 금융산업의 발전보다는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에서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5대 부문 17개 핵심 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날 발표한 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 서민 등의 금융 지원 강화, 투명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 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쟁이라는 표현, 그건 조금 제가 과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거든요. 이를 위해 3년 전 폐지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불안전 판매 문제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금리 부당 부가조사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합니다. 근로자 추천이사제 공청회도 4분기 중 도입하기로 해 앞으로 금융위와 충돌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윤 원장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감독이 강화되는 측면이 불가피하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 중 법규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액화 천연가스, 다시 말해 LNG를 운송하는 LNG 선박이 일감 순통을 터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을 사실상 모두 수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LNG선은 한국과의 선박 건조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국 조선업계를 따돌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은 모두 27척에 달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올 들어 수주한 LNG 선박 규모는 모두 23척입니다. 해상에서 LNG 연료를 주입해주는 저가의 LNG 벙커링선 4척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을 국내 조선업계가 모두 수주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LNG 선박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9척, 지난해에는 17척에 그쳤지만 올 들어 7월 현재 27척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척의 LNG선을 수주하는 데 그쳤지만 올 7월 현재 이미 12척의 LNG선을 수주해냈습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수주한 선박의 총 수주액에서 LNG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합니다. 지난 2013년 10%에 불과하던 LNG선의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 LNG선 물량을 싹쓸이한 배경으로는 LNG선에 대한 기술력과 건조 경험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부유식 LNG 생산 설비와 LNG 제기화 설비 등을 세계 최초로 인도하는 등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박 중개업체인 핀리스는 오는 2022년까지 60척 이상의 LNG선이 발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LNG선 발주량 증가는 국내 조선업계의 든든한 먹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은행권이 발빠른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하반기 경쟁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채용 비리와 대출금리 오류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큰 폭의 변화보다는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 경협금융과 빅데이터 분야 등 은행마다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10명의 부서장 인사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조직 개편에는 디지털 그룹과 대기업 그룹 등이 신설됐지만 이번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작은 부서 형태의 랩을 확대했습니다. 랩은 업무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뭉쳤다 흩어지는 태스크포스 성격의 조직으로 변화가 빠른 핀테크 등 디지털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한은행도 그간 주로 디지털 그룹의 랩 조직을 적용했지만 이번에 전략기획부에 남북경협금융랩을, 기관그룹의 기관고객랩 등을 신설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경쟁하게 될 남북경협금융과 치열해지고 있는 은행권 시금고 경쟁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번에 큰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디지털 경쟁을 압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IT 인재 영입을 예고했습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이번 달 조회사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등에서 신기술의 적극적인 확보와 디지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내부 육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은 외부 우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내년 초 지주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은행 내외부 데이터 통합 관리와 마케팅 지원을 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정보보호단을 정보보호 그룹으로 격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식품, 바로 아이스크림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도에 윤호경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달콤한 맛으로 더위를 달래줬던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15년 2조 원대였던 아이스크림 시장은 지난해 16.6% 감소한 1조 6천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기별 감소폭도 여름이 속한 2, 3분기에 가장 컸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3분기에는 무려 20.27%나 줄었습니다. 실제 대형마트에서도 아이스크림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전년 대비 9.8%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롯데마트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 소비층인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아이스커피, 주스 등 대체 식품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식품업계는 대책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가장 떠오르고 있는 시장은 생우유나 유기농 재료를 쓴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실제로 하락세가 뚜렷한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 30대 여성을 겨냥한 저칼로리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 열대 과일을 그대로 얼려 먹는 아이스크림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고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을 위한 저열량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통신 3사의 2분기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신비 인하가 부담된 데다 일회성 비용까지 겹친 탓입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2분기 통신 3사의 실적은 매출액 13조 1,800억 원, 영업이익은 9,69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 매출이 0.1%, 영업이익은 10% 줄어든 것입니다. SK텔레콤과 KT 모두 영업이익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선택약정 할인폭이 20%에서 25%로 확대된 여파 때문입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4월에 발생한 통신장애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일회성 비용까지 겹쳤습니다. LG유플러스만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유무선 분야 모두 고르게 성장하면서 2분기 매출은 3조 422억 원으로 1.1%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149억 원으로 3.3% 뛴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 실적도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요금제 개편의 영향이 직격탄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요금제를 개편해 통신요금을 큰 폭으로 내렸고 SK텔레콤은 현재 새로운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2만 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5G 투자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기지국 투자와 주파수 할당 대가 등 5G 투자 비용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경영계가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는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요구를 외면당하면 전국 소상공인들과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암 유발 물질 함유로 추정돼 판매가 중지됐던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의약품에 대한 판매 및 제조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나머지 128개 품목은 잠정 판매 중지 및 제조 중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중지됐던 219개 품목은 중국 하와이에서 제조하는 발사르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제품입니다. 일부 제약사들은 원료를 수입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허가를 받고도 시장성 등 문제로 실제 생산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한국 주변의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와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신남방 정책의 핵심 대상국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입법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 배분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을 올렸다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작년 동기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적발에 따라 매물 등록 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은 서울시가 801건, 경기도가 8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서일본 지역의 폭우 피해 지역을 특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태풍 24호가 강타한 이후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로는 이번이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비가 오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빗줄기가 더 강해질 텐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시간당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충청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소나기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서울, 경기, 강원도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도와 경북은 10에서 40, 전북과 경남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선선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찌는 듯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29도, 광주는 32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춘천 27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의 장맛비도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광주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은 비가 오는 가운데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 소식이 있고요.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